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출근하는 김세롬 씨가 광역버스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도착한 버스에 올라 카드를 갖다 대자 단말기에 찍힌 요금은 3,000원. 서울시가 버스 기본요금을 지난 12일 첫 차부터 8년 만에 인상하면서 광역버스 요금이 2,300원에서 700원 올랐기 때문입니다. 집과 회사를 오가는 데 쓰는 돈만 하루 4,600원에서 6,000원으로 뛴 거라 김 씨처럼 광역버스를 타야 하는 장거리 출퇴근족은 울상입니다. 그럼 왕복하면 1,400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이면 거의 3만 원 정도 되는데 여태까지 한 10만 원 초반대 지불하다가 이게 10만 원 중반으로 올라가니까 사실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시내버스 요금 인상폭은 이보다 적은 300원인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보다 기본요금이 저렴한 지하철을 타거나 더 가까운 거리는 공유자전거로 이동하는 등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매일 이제 등하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시내버스 요금도 올랐다 보니까 좀 밥을 좀 적게 먹는다거나 집에서 많이 먹는다거나. 그러나 지하철 요금도 오는 10월 150원 인상을 앞둔 데 이어 내년엔 150원이 더 오를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 택시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고물가의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산유국들의 감산과 세계 주요국 경기 회복으로 지난주 국제유가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지난주 평균 1리터에 1,695원을 기록하더니 이번 주 들어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세계 석유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휘발유 25%, 경유 37%인 현 유류세 인하율을 10월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은 데다 민간 소비가 식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부담 완화, 국제 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해서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간 탄력 세우를 계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는 것. 하지만 상반기 기준 지난해보다 40조 가까이 덜 거친 세수 상황이 문제입니다. 유류세가 포함된 세목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지난해보다 7천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2달 뒤 유류세 인하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경제와 관련해서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9월부터는 아마 무역 수지가 기저적으로 흑자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10월 경제에는 아마 수출도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 디폴트 위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며 중국 정부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은행 변동형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가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01%포인트 내린 3.6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연달아 오르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내린 겁니다. 코픽스는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예적금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지난달 정기예금 금리 인상이 주춤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중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6월 대비 은행들의 자금 조달 경쟁이 다소 완화되면서 내려감에 따라 신규 취급의 코픽스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코픽스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변동금리도 소폭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워낙 감소폭이 작아 실제 가계 빚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신용 위험도가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한 원리금 상환 부담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인 위험 부담이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수치적으로는 대출금리가 하향 조정되겠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역대 최대로 불어난 가계대출이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 체계가 적정한지 따져보기 위해 이번 달 은행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DSR 중심으로의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주담대 산정 과정에서 그것들이 적정한지는 아마 저희가 실태 점검을 하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 가계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없는 것을 챙겨볼 것이고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은 지금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정착지 중 하나인 우로자이네를 탈환했다고 현지 시간 16일 밝혔습니다. 우로자이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 있는 마을이며 모크리알리 강을 끼고 있는 러시아의 중요 방어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로자이네는 남부 아조후의 항구 도시인 베르디안스크와 마리우폴에서 약 8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대반격을 시작하면서 멜리토폴과 베르디안스크 그리고 마리우폴을 탈환해 러시아군을 동서로 절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Підрозділи морської піхоти України продовжують успішно звільняти населені пункти село за селом, вулицю за вулицею, будинок за будинком.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은 러시아가 구축한 두꺼운 방어선을 뚫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예상보다 진격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실패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Несмотря на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мощь Запада,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Украины не удается добиться результатов. Пример тому разрекламированно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контрнаступление.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에 곡물 창고를 공습하고 있습니다. Минулої ночі російські терористи знов вдарили цілеспрямовано по нашим портам. Such actions by the Kremlin negatively affect Ukrainian farmers and all those around the world who are most vulnerable to food insecurity. 우크라이나의 더딘 반격과 러시아의 곡물 창고 공습이라는 지리한 공방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부부가 모두 택시를 운전하며 생계를 꾸리던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불이 꺼진 뒤 찾은 집은 모두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재 언론은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이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 think it's the most people right now is the place to stay, to be stable, so they can get their family, move their family in, to feel safe. 이재민 구호 지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가 커졌던 원인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과 해안 사이에 있는 라하이나에서 외부로 연결된 도로가 사실상 하나뿐이어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이 번지자 화재 위험을 우려해 도로 곳곳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또 송전선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퍼지면서 이번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Look, there's a power line right there. And shortly after, things were just arcing away on the ground, landed right in dry grass, so sparks, and then there was a fire. You get all this wind blowing, and now you get a fire. That was fuel in just in a matter of minutes. 이에 라하이나 주민들은 전력회사에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 피해 지역의 3분의 1 수준까지 수색이 진행되면서 확인된 사망자 수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앞으로 열흘에 걸쳐 사망자 수가 2~3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비극을 넘어서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연방재난관리청과 주방위군이 투입된 수색 작업을 이번 주말까지 최대 90%까지 마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시뻘건 불이 능선을 따라 활활 타들어갑니다. 나무가 우거진 지역이라 불길이 빠르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불이 난 곳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테네리페 섬 국립공원. 밤인데다 가파른 협곡에서 처음 불이 나면서 진압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맹렬한 기세로 산 아래로 향한 불길은 마을 지척까지 몰려왔습니다. 5개 마을 주민들에겐 한밤중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날이 밝아도 산불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빽빽한 산림은 온통 회색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도로 주변까지 화마가 점령하면서 국립공원 접근은 차단됐습니다. 10여 대의 헬기가 공중에서 물을 뿌리고 수백 명의 소방관과 군인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300헥타르 여의도 넓이만큼의 산림이 초토화됐습니다. 테네리페 섬은 수려한 바다 풍경과 연중 온화한 날씨 덕에 여름 휴가지로 명성이 자자한 곳인데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대서양 건너 캐나다 북서부에선 3달 동안 이어진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노스웨스트 준주는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도로마저 화염으로 폐쇄된 상황이라 주민들은 군용기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현재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이 되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자녀가 있는 집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반면 아이가 둘인 집은 자녀가 있는 가구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아이가 둘 있는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양육비와 교육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돌 가정도 초등 돌봄 교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2살 이하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땐 자녀 수에 따라 부담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부산과 대구, 경북 지역은 아직 3자녀를 다자녀로 보고 있는데 부산과 대구는 올해 말 조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지자체 조례별로 상의했던 다자녀 기준 또한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지자체별 다자녀 지원 항목 우대 정책도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 둘 가정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다자녀 우대 카드를 쓸 수 있게 되고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현재 교사들은 학생이 때리거나 흉기를 휘둘러도 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학생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지고 교실 안이나 학칙에 따라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반성문을, 잘하면 상을 주고 칭찬하는 것도 차별이 아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면 물품을 분리 보관토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인권 침해자나 아동학대자로 몰릴 두려움에서 벗어나 법령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을 고시의 기준에 따라 행사함으로써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또 교사는 근무 시간이나 업무 외 상담을 거부하고 폭언 폭행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고 보호자는 학생 문제 행동과 관련해 교사의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 권고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이유 없이 상담 요청을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다만 두발 복장 규제, 벌 청소 등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큰 생활지도는 지양되고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이의가 있을 땐 학교장에 묻고 14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이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며 그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치원 교사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예방 지침도 마련돼 해당 유아 퇴학이나 보호자 부모 교육 조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시 발표와 더불어 여야정과 교육감 4자 협의체도 첫 회의를 열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등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태풍 소식에 새만금 야영장에서 철수해 전국 곳곳으로 흩어질 때도, K-팝 콘서트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모일 때도 잼버리 대원들을 태운 버스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부도 잼버리 대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보탠 버스 기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안전하게 수송을 담당해 주신 버스 기사님들과 선탑 요원들, 여러분들의 헌신은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가능을 넘어 행사의 성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버스업계는 각국 대원들이 입국하기 시작한 지난달 말부터 보름을 혼돈 그 자체로 기억합니다. 특히 이른바 노쇼 문제가 심각했다는 지적입니다. 버스업체 한 곳은 지난달 28일부터 77차례 약속 장소로 나갔다가 이 가운데 25번은 아무도 태우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으로 나갔지만 일정 착오로 대원들이 안 온 경우도 있었고, 또 호텔에서 대원들을 수송하려 갔지만 이미 다른 버스가 이중 배차된 상황이어서 이처럼 빈 차로 대기했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버스 운행이 취소되면 조직위원회는 한 대에 85만 원에 이르는 정상 운행 비용을 모두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세금도 아낄 수 있었고 이 비용은 누가 물어줄 거냐고. 국가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국가 행사를 많이 해보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한 적은 처음 봤어요. 지난 8일 전북 부안에서 경기도까지 대원들을 수송한 버스기사도 출발할 때 약속받은 숙소가 도착해보니 대원들로 이미 꽉 차 있어 잘 곳을 따로 구해야 했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또 일하는 내내 출발 시각 안내도 받지 못해 운전석에서 하루 10시간씩 식사도 못한 채 무작정 기다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숙소 혹시 어떻게 안 됐냐고 그랬더니 인제서야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잼버리 대원이 아니지 않는 거예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조직위 측은 입국 일정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대원들이 있어 필요한 것보다 많은 버스가 투입됐고, 태풍에 대비해 비상 수송할 때는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모두 버스를 부르다 보니 일부 이중 배차도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쇼의 규모나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듣는 잼버리 대회.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지만 논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편의점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습니다. 얼핏 평범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적 장애인을 속여 대출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초 3개월간 지적 장애인 10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같이 놀자면서 친구인 척 피해자들을 유인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서 몰래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상품권을 사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은 자기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데도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사기를 당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걔네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그냥 맨정신이 아니고 술을 먹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는 핸드폰하고 신분증을 다 줬는데, 피해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목적에 실제 지적장애인을 범행에 끌어들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모집책이 3명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1명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 사람이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을 유인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비대면 인증만으로 대출 가능한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해 범행했고,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에 탕진해 회수한 돈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당 6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차들이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반대편 터널 입구에서 물이 빠르게 밀려옵니다. 거센 물살에 차량은 좀처럼 나가지 못하고 물은 터널 안으로 빠르게 차오릅니다. 지하차도를 올라오던 747번 버스도 물길에 밀려 빠져나가지 못하고 탑승자들은 스스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들이 생존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사 당시 자신들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참사 당시 관계기관의 부실한 대응 속에 어떻게 탈출해야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생존자협의회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로서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왜 이런 참사가 발생해 피해자가 되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생존자협의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엄벌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또 생존자들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생존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유일무이한 딱 한 가지는 정신적인 치료 100만 원 한도 안에서의 지원입니다. 그것도 사고 2주 만인 8월 1일에서야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생존자협의회는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또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장과 청주흥덕경찰서장 그리고 충북소방본부 본부장 직무대리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YTN 이성입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남방 큰 돌고래가 폐그물에 걸렸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선 겁니다. 몇 미터를 쫓아가서 확인해보니 돌고래 위에 있는 건 폐그물이 아닌 1m 정도 되는 죽은 새끼 돌고래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물이 아니라 사체예요, 사체. 사체를 끌고 가고 있어, 계속. 어미 돌고래는 구조대원이 쫓아오자 새끼를 뺏으려는 줄 알고 이리저리 새끼를 옮깁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돌고래가 이제 그 지느러미로 이제 그 사체를 계속 끌고 이제 제가 접근하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가 발견된 건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흔히 관찰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남방 큰 돌고래나 일부 돌고래류에서 이런 행동이 관찰된다고 밝혔습니다. 본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살리기 위해 가지고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계속 이제 그 떠받치면서 그런 행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며칠간이라도. 2년 전에도 제주 해안에서 죽은 지 2주 이상 된 새끼를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의 모습이 영상에 잡혀 뭉클함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온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온통 적색으로 불가마를 연상케 합니다. 기온도 높지만 에어컨과 자동차, 사람이 밀집하며 뜨거운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효과가 폭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상청이 지난 48년간 우리나라 16개 도시 연평균 기온 변화를 조사한 결과 10년당 0.3도씩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온 상승의 약 24에서 49%는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화 효과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3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 10만 명의 비도시 중 3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에서 폭염 증가 추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0년당 연평균 기온 상승 폭도 중소도시가 0.38도, 대도시 0.36도, 비도시 0.23도로 중소도시가 가장 컸습니다. 도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증가 추세가 대도시는 1990년대 이후로 정체했지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해서 최근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폭염 증가 추세도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8년 동안 폭염일 발생 빈도는 전반기 24년에 비해 후반기 24년 동안 대구 등 대도시는 13%, 구미 등 중소도시는 42%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매 10년당 증가폭도 중소도시에서 더욱 뚜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비도시에 비해 폭염일 증가 추세가 약 1.5배가량 큰데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10년당 폭염일 증가폭이 1.81로 대도시의 증가폭인 1.61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폭염이 극한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소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폭염이 더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녹지화 등 도시 기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대형 면세점입니다. 평일이지만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에 종업원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면세점 곳곳에 붙은 중국어 안내문이 보여주듯 이곳 매출의 80% 이상은 중국인 관광객, 유커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都有吧，什么都想买，觉得韩国的烤肉很好吃，而且我喜欢韩国小姐姐的穿搭，我喜欢看她们的穿搭，会经常来，我比较喜欢韩国。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한국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한 뒤 명동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 사태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지 무려 6년 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은 터라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명동 거리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유커 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인기 상품인 화장품과 의류 판매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중국 관광객분들은 좀 꾸준하게 계속 오시긴 하는데 어쨌든 풀렸으니까 훨씬 더 많이 올 것 같긴 하거든요. 중국인 담당분들이 따로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이게 밀착으로 같이 판매하시거든요. 호텔을 비롯한 숙박업계도 한껏 들떴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예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중국 관광객을 위한 통역 직원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고객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 가능한 세일즈 매니저를 발령을 내서 앞으로 중국 거래소를 이제 모객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여행업계도 전용 상담센터부터 특별 관광 상품까지 마련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환영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도 중국 소비자가 잘 이렇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물건 사는 대로 유인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29일과 10월 1일은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절로 길게는 열흘간의 대목이 이어질 거란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유커들의 단체 방한이 위축됐던 국내 경기 반전을 이끌 한방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